15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인플레이션이 무슨 말입니까? 물가 상승.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시다.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했다는 뜻이 되겠죠. 돈의 가치는 하락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했다고요. 따라서 부동산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을 인플레 해치 또는 구매력 보호라고 표현합니다.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속성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함에 있어서 동그라미 2번과 같은 용어 정의와 관련되었을 때는 두 가지 구분요. 전체적이냐 개별적이냐. 전체적이라면 체계적 위험이고 특정한 부동산, 개별적이라면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럼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지역별, 용도별 이런 표현을 쓴 거니까 개별적이라는 뜻이므로 이것이 비체계적 위험이겠죠. 그러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의 위험 조정 할인율은 단어 그대로요. 위험이 생기면 이걸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하겠다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플러스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도 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플러스를 한다든지 마이너스를 한다는 게 이게 결론은 무슨 뜻일까요? 자, 위험이 생겼다. 그럼 더 많은 수익 주세요. 안전해졌다. 그럼 수익을 상대로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에서 말하는 이 위험. 어떤 위험? 체계적 위험. 동그라미 5번 갑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선이죠. 용어 정의가 나올 때 무조건 제일 뒤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일 뒤로 가서 이들의 집합 또는 연결한 선이라는 말이 있으면 O. 그 말이 빠져버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15번, 답은 2번 됩니다. 16번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위탁관리랍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전문성. 노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효율적 관리다. 실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노화를 최소화시킨다.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성이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형 건물.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청량이죠. 청량. 청량을 해서 청량의 근거를 등기했다 그러면 법률적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번 지문은 청량을 했다는 거니까 기술적 관리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키워드가 뭐죠? 종합. 그러니까 개론 사실 문제 전 범위에서 종합, 복합 개념 이런 표현이 보이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옳은 지문. 동그라미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관리, 자가관리죠.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타성에 빠지기 쉽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랬으니까 정확합니다. 5번에 혼합관리로 갑니다. 정의,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한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 표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됩니다. 16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두 사람이죠. 물론 프로젝트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니까 그럼 결론 두 가지.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관련된 게 문제예요. 그럼 금융기관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문제점이 뭘까요?
오케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번 문제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근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무진장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면 한 100개, 200개는 암기를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그거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은행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에스크로 계정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자, 1번 에스크로 계정에서 우리가 추가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사업주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해도 되는 것이고 또는 제3자가 해도 가능하다는데 포인트를 두시고요. 2번 갑시다. 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업무 부담을 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 필요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그럼 은행의 위험은 줄겠죠. 3번 시공사 신용 보강을 요구했다. 저 내용이 추가 출자를 요구했다. 그런 사실을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어찌되었던 제3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킨 거죠. 4번 추가 출자 마찬가지. 근데 5번은 보세요.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선지급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제3자가 먼저 이익을 다 챙겨갔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위험 부담이 커진 거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 암기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은행은 위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자신이 부담할 위험을 상대에게 전가시킨다. 그것만요. 18번 문제로 갑니다. 뭘 구하는 겁니까? 기대 수익률. 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33회 시험에서 이제 과거 문제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쉽다고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급진전에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보면 15회 때인데 지금 수준으로 15회 기출 문제들을 보면 쉬워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지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회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의 범위, 출제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 그것도 한 5문제, 10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40문제 전체가 다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다 보니까 너무 심각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시점을 보면 해마다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진행이 되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을 접하고 계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호황과 불황일 때 자산 비중. 자, 시작합시다. 먼저 상가, 재료의 확률이라는 개념 한번 쭉 보고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는 겁니까? 기대 곱하기 수익률이죠. 기대라는 게 확률이죠. 거기서 확률이 어디에 있다고요? 단서에 나와 있는 확률은 호황일 때 40, 불황일 때 60은 우리가 말하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요 자산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 게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나와 있고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 되는데 원칙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익률 하나, 확률 하나. 하나의 사건, 상가라고 하는 하나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확률과 하나의 수익률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률이 2개죠. 그럼 계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수익률을 하나로 만들어야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단서에서 호황일 때, 불황일 때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 상가의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호황일 때 20%죠? 20 곱하기 0.4 더하기 10% 곱하기 0.6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가 놓은 건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당일날 계산기 가져갑니다. 그 수업 시간에 계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조금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암산할 수 있을 때는 암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암산이 안 되는데 무조건 덤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숫자가 깔끔할 때는 암산으로 해버리시죠. 지금 호황일 때가 40%라고 했죠. 그럼 4, 2, 8. 얘는 8%라는 뜻이겠죠. 얘는 10%고, 얘는 4. 불황일 때는 6, 8, 4.8. 그럼 더해봅시다. 요거 두 개 더하면 14. 그래서 여기 14%가 나온 거예요. 다음 두 개 더하면 16. 두 개 더하면 8.8%죠.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계산기 누르는 게 편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좀 누르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암산하는 게 편한 경우라면 암산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익률은 다 나온 거죠. 확률은 주어져 있네요. 2대 3대 5. 불러볼까요? 14 곱하기 0.2 더하기 16 곱하기 0.3 더하기 8.8 곱하기 0.5. 그래서 답은 12%가 답입니다.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 포인트만 정확히 잡으세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누굽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니은으로 갑니다. 침입과 경쟁과 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주지가 변하죠. 그 결과 5개 지대로 이렇게 분화됩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말합니다. 디귿, 교통망, 부채꼴, 교통축. 누구죠? 호이트의 선형. 리얼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요. 몇 개의 분리된 중심 그랬네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20번 문제, 거미집. 일단 거미집 이론의 딱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판단하라고요? 주어진 자료가 탄력성 정보인지 기울기 정보인지. 그런데 현재 주어진 문제처럼 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뭐라고요? 기울기. 근데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요? 디맨드와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 디맨드와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합시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자, 요 디맨드 D, Q 아닙니다. Q는 신경 쓰지 말아요. 디맨드 컨텐트라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인데 Q는 신경 쓰지 말고 디맨드와 스플라이만 봐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이 기울기죠. 그러니까 1하고 4가 기울기라고요. 그 다음에 P 앞에 있는 숫자를 왜 보라고 하느냐면 P를 1로 만들어야 돼. 1. 앞에 2가 있죠. 그럼 그 2로 나눠주는 거죠. 2분의 1. 그 앞에 3이 있죠. 그럼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별 의미 없죠. 간단하죠. 자, 보세요. B시장. 디맨드 앞에 2가 있고 스플라이 앞에 4가 있으니까 이게 기울기라고요.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는데 여기는 P가 실은 1이니까 실제 나눌 필요 없죠. 4. 요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2가 되겠죠.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A 부동산 시장입니다. 디맨드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라고요. P 앞에는 2로 나눠주면 결론은 2분의 1. 자, 공급 갑니다. 스플라이 앞에 4. P 앞에 3이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4. 어느 쪽이 크다? 3분의 4가 크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이 숱한 공기죠. 기울기는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된다고요. 그 조건에 부합되니까 수렴형. B시장 갑니다. 디맨드 앞에 2, P 앞에 1이니까 실은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공급 앞에 4, 2로 나눠주죠. 그러면 2. 결론 둘은 똑같다, 그죠? 순환.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경기 변동.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과거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 과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금 보시는 순환별 경기입니다.
상향, 하향, 뭐 그래서 과거 사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두 가지인데 과거 사례 가격 상하, 상하. 두 번째는 누구 중심이냐? 매도자 중심이냐, 매수자 중심이냐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오더니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이집에 집중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표현을 정확히 한번 보세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등등등 이렇게 4개 국면이 순환하더라 이 말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순환적 변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과거 사례 가격을 물은 거죠. 상하, 상하니까 하향 시장이면 상한이 돼야죠. 그리고 하향 국면이라면 거래가 침체되었으니까 매수자 중시. 3번 상하. 상향 시장 거래가 활발하겠죠? 매도자가 중심이 될 겁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회복 시장하고 3번에 있는 상향 시장이 동일한 확장 국면이죠. 그럼 결과 이 둘은 똑같아야죠. 그러면 상향 시장이 하한선이었다면 회복 시장도 하한선이 돼야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놓습니다.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 같이 보세요. 하한만 보지 말고 기준 가격도 같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상향과 하향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상하, 상하만. 회복이 나왔다. 그럼 회복과 상향이 동일한 국면이니까 상하. 그래서 하한이고요. 회복과 후퇴는 공통적으로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국면은 상향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매도자 중시가 되겠죠. 다음 후퇴시장 갑니다. 후퇴시장은 2번에 있는 하향과 동일할 테니까 상한이라고 해야죠. 상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은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고 매수자 중시. 그게 답은 5번 됩니다. 22번 문제로 가볼까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정보 가치. 첫 번째가 확실한 경우죠. 확실하게 개발이 된다면 8억 8천인데 언제 개발이 된다는 거죠? 1년 후. 다시 말하면 8억 8천은 1년 후의 가치지 지금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현재 가치 구해야 되니까 할인율, 요구 수익률 10%로 나누면 되겠죠. 8억 8천 나누기 1.1 8억입니다. 자, 두 번째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들어설 가능성이 40%니까 안 들어설 가능성 60이라는 말이죠. 불러볼까요? 8억 8천 곱하기 0.4 더하기 6억 6천 곱하기 0.6 나누기 1.1이죠. 아, 숫자가 너무 작나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 나는 거면 그게 정보 가치가 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23번. 자, 23번.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이론 문제나 계산 문제나 현금 흐름과 관련된 문제는 똑같아요. 구조. 가능에서부터 세후까지 구조.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기억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순자가 떴다 비용 차감, 세전자가 떴다 부채 차감인데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활용을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순자가 떴다 비용 차감이다. 순영업 소득 위에 있는 수익이 뭐죠? 유효 총소득이죠. 그럼 유효하고 순의 차이가 영업 비용이야. 두 번째, 세전자가 뜨면 부채죠. 세전자가 뜨면 부채 차감. 그러면 세전 위에 있는 수익이 순영업 소득이니까 순영업 소득과 세전 현금 흐름의 차이가 부채야.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면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을 보실 때도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합시다. 문제를 딱 보세요. 유효 총소득 산정 시 필요한 것. 그러면 유효를 중심으로 아래쪽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쪽에 필요 없는 걸 찾는 게 훨씬 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공실 뺐죠. 비용, 부채, 세금이죠. 차감하는 항목이 크게 4개. 그럼 유효 총소득 밑에 있는 그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비용, 부채, 세금. 여기서 비용, 부채, 세금 다 빠지면 돼요. 차례대로 비용, 부채, 세금을 찾아보세요. 비용, 부채, 세금.
탈락, 그죠? 부채, 이자 상환, 원금 따로 해줘, 그죠? 이자, 영업, 그 다음에 비용 탈락,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이죠. 애초에 상관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효 총소득 구할 때 필요한 거는 결론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은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서 이게 어느 항목에 포함되느냐 따지지 말라고요. 그냥 지금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체크는 하되 결론 우리는 저렇게 답 찾을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특정한 수익이 딱 제시가 되겠죠. 그럼 그 수익을 중심으로 아래쪽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될 게 영업비용 삭제 항목. 그러니까 영업비용 삭제 항목들은 어떤 수익을 구하든 필요 없다는 것. 예,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고요.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라. 이랬네요. 오랜만에 문제를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별 생각 없이 읽을 겁니다. 자, 24번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틀린 것, 끝. 앞에 있는 말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일단. 저 지문들이 가볍게 다가왔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저 읽어보고 불편해야 돼요. 권리를 교환한다? 부동산을 교환한다고 하면 될 걸 권리를 교환한다? 정말 부동산의 권리를 교환하나요? 그렇죠. 매매한다. 소유권을 교환하는 거죠. 임차권, 전세권을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의 권리를 교환하는 거고요. 공간 배분?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공간 배분. 아니, 부동산이란 자체가 공간 배분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낯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를 꼭 1번에 국한시키지 말고 낯선 지문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저걸 2번씩 필요하다면 3번씩 읽어요. 무슨 말이 느낌이 확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 저기서 뭘 지금 키워드로 잡아야 되느냐면 역할입니다. 역할. A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B는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역할 또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둘을 다 찾아봐요. 기능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 역할도 있고 부정적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역할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역기능을 가지고 흔히 우리는 기능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순기능이 있으니까 역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긍정적 역할이 있으니까 부정적 역할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지. 실제 그거 부정적 역할을 가지고 역할이라는 말을 안 써줘. 그건 나쁜 단점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역할이다, 기능이다 이런 말이 보이면 무조건 그 지문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긍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또는 입지론과 지대론, 도시공간구조론에서 이런 것을 가정한다. 이런 것을 전제한다. 가정한다, 전제한다. 무조건 옳은 지문.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정답을 찾는 데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표현 자체가 어때요? 그렇죠. 긍정적이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서 거래가 부진하대요. 그럼 그 다음 나오죠. 그래서 금융을 확대시켰대요. 확대시켰다. 그 이유로 나오는 거는 긍정적인 표현들. 볼 거 없어요.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저렇게 고정과 변동이 나올 땐 두 가지를 결정하라 그래요. 첫 번째, 고정인지 변동인지를 결정짓고 두 번째, 차입자인지 대출자인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3번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고정과 변동을 비교했을 때 초기 금리가 어느 쪽이 높으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융은 차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융제도 그러고 매번 뉴스를 틀 때마다 은행에 대한 금융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제도들 중에 차입자 돈을 빌리는 자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좀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은행 가서 소액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을 풀었거든요. 그분들이 대출 받는 금리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으면 감정이 확 상합니다. 10%가 넘습니다. 아니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까지는 좀 더 그 일정한 금액도 아주 소액입니다, 여러분. 자, 그걸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신문과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었으면 저금리로 가야죠. 1 내지 2 정도로 가야죠. 그걸 10% 이상 받으면 그게 고리 대금업자지. 자, 그래서 모든 금융제도는 말입니다. 은행을 위한 제도예요. 은행을 위한 제도. 그러면 고정과 변동 중에 은행은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변동을 좋아하죠. 그럼 고정금리는 은행이 안 좋아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초기금리가 높아요. 저 대출 초기라는 말을 쓴 것은 명확하게 저렇게 들어갔을 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그래도 이 신청을 피해 가려고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쓴 거죠. 통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말이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TV나 DTI가 변경되면 결론, 대출받는 규모가 달라지죠. 대출받는 규모가 달라지게 되면 주택 수요가 변하겠죠.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5번, 우리가 1차와 2차를 구분할 때 1차는 누구? 차입자 또는 수요자, 2차는 투자자. 1차는 뭐 하는 곳이죠? 대출. 2차는 그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 따라서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1차죠, 1차. 그럼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 아니라 대출 시장. 서로 좀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지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됩니다. 25번 문제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한 번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을 다르게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런 조건을 드는 거죠. 동일한 아파트, 같은 동, 층수만 달라요. 근데 가격이 다르대. 아니, 왜 다르냐고 따졌더니 조망이 다르대. 아니, 같은 층수인데도 가격이 다르대. 아니, 왜 다릅니까? 아니, 조망이 다르지 않느냐. 여기는 한강이 보이고 저쪽은 한강이 안 보이지 않냐. 한강이 보여도 참 웃기죠? 경험 있으신가요? 한강이 거의 15도 쪽에 보여요. 15도 쪽에. 저 끝에 보입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금액이 더 비싸지는. 자, 이런 걸 신축 가격 정책.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시다. 시장 세분화. 무슨 말입니까? 소비자를 나눈다. 동그라미 4번. 우리 이제 영어식 표현에서 워낙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사피 믹스라든지 또는 STP가 나올 때는 한 가지만 딱 보자고요. STP의 그 P의 위치가 맞는지.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가 나왔을 때는 혹시 여기에 STP에 있는 포지셔닝이 혹시 여기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없죠. 그러면 옳은 지문. 마케팅 믹스, 이 네 가지가 마케팅 믹스예요. 그것에 대한 정의가 4번에 있죠.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각종 조합들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중에서 촉진,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 판매 요인,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정답이라면 키워드가 뭘까요? 경품, 그죠? 경품 또는 매체 이런 거죠. 우리가 광고를 한다든지 경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촉진이니까 왜 하는 겁니까? 판매 유인하려고. 또는 직접적인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을 촉진 관리라고 말합니다.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금융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자기관리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 이래 되면 이거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그냥 명목회사가 아니고
자기는 실체 회사고요. 곳곳이 다 틀렸죠. 시험과는 관계없는 데는 뮤추얼 펀드라는 말 상식적으로요. 주식에 투자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증권회사를 찾아가면 이렇죠.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해요. 누구나 다. 주식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가라는 그런 닉네임을 쓸 정도라면 전부 다 똑같은 분산 투자래요. 말이 분산 투자지 분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상관계수를 음수로 만들고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증권회사를 딱 가보면 그들이 이미 분산 투자를 해놨어요. 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상품을 딱 가면 현대전자 몇 프로 이렇게 삼성전자 몇 프로 현대자동차 몇 프로 막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또 B라는 상품 보면 이렇게 그러면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우리 막둥이들이 그게 뭘까 궁금해할까 봐 몇 년도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어린이날 되면 부모님이 항상 사줬던 선물 종합 선물 세트죠. 종합 선물 세트 열어보면 안에 A라는 과자도 있고 B라는 사탕도 있고 C라는 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자 이렇게 이게 분산 투자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이렇게 바꿉시다. 틀린 걸 곳곳을 바꾸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죠.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연금. 자, 동그라미 2번은 주택연금의 정의를 쭉 적어 놓은 거죠. 이 정도는 그냥 밥 둡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거주해야 됩니다. 다시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놓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제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코픽스. 이제 안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나온 이유는 코픽스라는 제도가 처음 딱 도입될 때 코픽스가 이슈화됐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을 고정금리 정의를 쭉 적어 놓은 거고요. 5번은 변동금리 정의를 쭉 적어 놓은 거니까 4번, 5번 정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3번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답은 1번 됩니다.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분모, 자기자본에 대한 세전. 세전이 바로 안 주어질 테니까 세전은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는 거죠.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분모 자기자본은 1억이랍니다.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1억.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을 찾아봅시다. 2천만 원이랍니다. 부채 얼마 빌린 겁니까? 2억이죠. 이자는 6%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억 곱하기 0.06. 그럼 그게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랍니다. 단 추가입니다. 추가 저당 대부액. LTV 70에 DTI 60이랍니다. LTV가 주어졌다면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 있을 거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가격 3억 가지고 오세요. DTI가 주어졌다. 어딘가 연봉이 있을 거다. 연봉 3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거 구하랍니다. 구합시다. 3억의 70%니까 2억 1천. 2억 1천의 이름이 저당 대부액. 구했죠. 계산 끝. DTI 3천의 60% 하면 1,800. 이름은 저당 지불액. 1,800만 원은 저당 지불액인데 문제는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계산이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0.1이랍니다. 나누기 0.1. 둘 다 만족하는 최대 금액은 작은 쪽이 답이죠. 1억 8천 단 추가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출 받았다는 뜻이겠죠. 기존의 대출이 1억 5천이 있답니다. 그럼 1억 8천에서 1억 5천을 빼면 3천만 원이 정답. 답은 2번 됩니다. 29번 갑니다. 레일리나 허퍼의 계산 문제를 만나는 순간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놓고 시작한다. 허퍼니까 면적 올립시다. 5천에 2만. 그립니다. 10kg, 20kg인데 마찰계수 확인하셔야죠. 2입니다. 각각의 제곱. 계산했더니
재수. 자, 그럼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죠. 단, 도시 인구 30만 명 중에 단서를 보세요.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그럼 30만 명 곱하기 60% 하면 18만 명이다. 그죠? 18만 명이 5대5로 나뉘어서 가는 거니까 9만 명. 답은 3번. 그래서 항상 레일리와 허퍼의 계산 문제는 딱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이 숫자가 50, 50, 이 숫자가 심플하게 놓으면 여기서 암기로 끝내버리자고요. 근데 지저분하게 놓으면 그때 이제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도 일단 우리는 원칙적인 방식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래서 답은 9만 명이 됩니다.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 시험 당일날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결정하지 맙시다. 지금은 결정하지 말고 이 문제 버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이론 구조를 알고 있다면 하면 되는 거니까. 단, 시험장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기입니다. 자, 개론 문제를 푸실 때는 계산 문제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이거 계산 문제구나 하고 스킵하는데 0.1초 이상 걸려서도 안 돼요. 문제 다 읽어보고 오이씨 계산 문제인데 나 모르겠는데 넘어가요. 그럼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를 무조건 스킵하고 넘어간 후에 마킹 다 하시고 민법 다 풀고 마킹하고 그 다음에 넘어와요. 여러분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하게 남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런 문제도 천천히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남으면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피드백 합니다. 내가 지금 마킹한 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러면 또 시험지 수정하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가능 4,800이라고 했으니까 가능 4,800에서 시작합시다. 공실 5%니까 0.95 곱하면 유효. 그 다음에 순자, 순 구하려면 비용 뺀다 그랬죠? 비용, 영업경비가 240만 원 차감합니다. 다음 세전, 부채 빼면 되겠죠? 부채 찾으세요. 이 문제는 원금과 이자가 따로따로 제시되어 있네요. 이자 800에 원금 200 합쳐서 1,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세전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세금 계산합시다. 세전에서 출발합니다. 3320에서. 공통적으로 플러스 항목, 마이너스 항목 따져보고요. 공통적으로 대체 충당금 더하지만 주어진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세전에서만 구하는 게 세원 더한다 그죠? 원금 200 더하고 공통적으로 차감하는 게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200 차감하면 나오는 금액이 3320. 세율이 20%랍니다. 그럼 664만 원. 따라서 세전 3320에서 664 빼면 그게 세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1번 부동산 투자 회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거 찾아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1번 위탁관리. 그냥 우리식으로 기억합시다. 본점은 O, 지점 X, 직원 X죠. 따라서 본점 외에 지점은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1번은 X. 2번으로 갑니다. 실체회사라는 말이 보이네요. 우리가 세 가지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실체형은 자기만 실체입니다.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와 운용을 직접 하는 것도 자기고요. 따라서 2번은 이렇게 바꿉시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와 운용을 직접 한다. 정확하네. 답은 3번 됩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설립자본금. 자기는 설립자본금이 5억 이상 맞는데 나머지 두 회사는 3억 이상이 돼야죠. 다음 동그라미 5번 특수관계자를 합쳐서 총 자산의 몇 %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기하고 위탁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기업 구조 조정은 제한 없다. 자, 이렇게 해서 31번의 정답은 3번 됩니다.